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순찰차가 순찰을 하지 않고 순찰을 해야 할 경찰이 잠을 잤을 때 그 순찰 차량 안에서 한 여성이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또 양궁 연습장에 있어야 할 안전 펜스가 없을 때 주행 중인 차량에 화살이 날아와 그 두꺼운 문짝을 뚫었습니다. 또 대형 레미콘 차량에 고인목을 부실하게 받쳤을 때 행인이 그 차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공포 영화의 장면들이냐고요? 아니요. 9월 2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릴 실제 사건들입니다. 보통 가게 후문을 걸어 잠그는 건 손님이 아니라 직원이나 사장님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근데 단순히 뭐 잠그고 말고 그런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제 전남 영안군의 한 게임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어머나? 당시에 불길이 시작됐던 아찔했던 순간하고 한 수상한 손님의 그 행적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는데 아이고.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당시 영상을 보시면 네. 한 남성이 무언가를 통을 들고 지금 게임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뒤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문이 이미 잠겨버렸습니다. 어머나. 그 남성이 잠근 것 같은데 어머나. 아무리 흔들어봐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출입문 안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불길이 커지고 연기가 퍼지니까 옆 가게에 있는 손님들도 급히 아이들을 안고 대피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게임장이라 그러는데 저 장소가 앞서 그 영상 보면 어떤 남성이 통을 들고 저 게임장에 들어갔는데 지금 문은 닫혀있는데 안에서 불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안에 들어갔던 남성은 못 빠져나온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남성이 들어가고 나서 불과 10초 만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 남성뿐만 아니라 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머나. 이 사람들 안에서 이 불이 막 나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세상에. 이후 상황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네. 네, 게임장으로 황급히 달려온 시민이요. 의자를 집어들더니 게임장 출입문 부수기 시작합니다. 문이 꼼짝도 하지 않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하다 저렇게 안 되니까요. 네. 의자를 내려놓고는 어딘가로 달려가는데요. 네. 그 사이 함께 온 경찰도 삼단봉을 펼쳐서 힘껏 내리쳐보지만 어머나. 여전히 문은 끄떡없는 모습입니다. 어허. 이때 다시 나타난 시민, 가져온 소화기로 또다시 힘껏 출입문 내리치니까 그제야 유리창이 쾅 하고 깨지는 모습인데요. 어허. 재빨리 지금 손으로 지금 맨손으로 문을 뜯어내고 있어요. 아이고. 소화기로 불을 직접 끄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아하. 자, 지금 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게임장의 후문이 상당히 두꺼운 강화유리 같은 걸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경찰의 3단봉으로도 꿈쩍도 않던 지금 저 유리문이 일단은 이 소화기로 내리치니까 그제서 이제 산산조각 났는데, 그래서 열 수가 있었는데, 유인계 평론가님 지금 보세요. 10초 만에 저렇게 시뻘건 불길이 밖으로 새어 나올 정도면 지금 내부에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세상에. 불은 20분 만에 다행히 꺼지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60대 남성이 이제 목숨을 잃었고요. 어머나. 종업원과 또 그 참석했던 손님 4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유독가스가 심했을 거예요 진짜. 예, 게다가 부상자들 경우에 지금 상태가 위중한 분도 있어서 어머나.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 당시에 게임장 출입문이 잠겨 있던 탓에 탈출이 늦어져서 인명피해가 커져졌고요. 세상에. 예, 사망한 분까지 나온 것 같아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보세요. 어쩌다가 지금 게임장에서 불이 났고 또 왜 하필 문이 잠겼는지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한 분이 이나물질을 들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셨고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앞에 문을 잠가버렸어요. 불을 뿌리고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던 3-4명은 후문으로 도망가고, 내가 유리창 깨고 출입문 깨고 문 열고 불 끄고 그랬어요.
아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 어떤 통 같은 걸 들고 갔던 남성이 이거 일부러 불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거든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인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안에 3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문을 자기가 가져온 오토바이로 문을 닫아놨어요. 못 열게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서 앞문을 잠궜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미 들어오기 전에 후문에 자기 오토바이로 딱 막아놔서 못 나가게 도망도 못 가게 막아놓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불을 지른 거예요. 저렇게. 아, 이 들어갔던 문은 정문이고 후문을 네. 잠가놓은 거예요 네. 미리.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불이 나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다 합쳐가지고 문을 밀쳐가지고 오토바이를 밀치고 결국 나가게 됐거든요. 어허.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이 방화 용의자는 이 정도로 치밀하게 지금 방화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이 사람이 경찰의 이제 발표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6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인데 네. 여기서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통을 들고 왔잖아요. 네. 이미 준비하고 온 거예요. 불을 세상에. 내겠다고. 이유는 지금 현재 추정컨대 본인이 게임장에서 여러 번 출입한 장면이 CCTV에 목격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 말은 여기 와서 게임을 해서 돈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게 분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이제 돈을 잃은 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곳에 와서 불만을 품고서 아마 금전적 손실에 대한 어떤 분노감으로 방어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경찰관의 추가 조사가 있어봐야겠지만 그랬을 것으로 추정돼. 왜냐하면 저기서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니까 순간 보복, 안 갚은 화풀이, 분풀이 차원에서 저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근데 일단은 지금 이 방화를 했던 사람이 박성배 변호사 지금 숨지고 말았잖아요.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혹여나 제3자가 도와주지는 않았는지 공모 관계를 조사해보고 공모 관계도 전제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세상 양도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인화물질 양도 많아요, 진짜.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이 부검 등을 통해서 이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피의자로 최종 확정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기록을 내사 기록으로 남겨두고 혹여 여타 사건과 이 사건이 연계될 경우에는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을 대비해 둡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이 내사 기록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인 게임장의 불법 환전 및 영업행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이 성인 게임장 영업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이었습니다만 일부 성인 게임장에서는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이 경찰은 방화 배경에 이러한 불법 환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보고 만약 불법 환전이 존재한다면 이 자체에 대해서 따로 입건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지금 이 끔찍한 사건으로 방화를 했던 지금 용의자는 사망했고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심각한 부상을 입은 분도 계시다는 거 정말로 이분들의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요. 정말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순찰차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뒷얘기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당시 이제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었는데 그게 지난달 17일에 하동해안 파출소에서 순찰차가 있는 데 앞에 그 순찰차 안에서 4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던 세상에. 사건입니다. 근데 그 여성이 바로 저 순찰차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 여성은 왜 저 안에서 숨져 있었냐면 네. 무려 36시간 동안 순찰차 안에 갇혀 있었다는 뭐라고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었는데 고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머나. 왜 고체온증이 됐냐면 네. 당시 하동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어머나. 차량 내부 온도가 5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가요? 그 안에 36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저 여성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여성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조금 집을 나와서 집을 못 찾았던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저 여성이 그 과거에도 집을 나갔다가 한 시민한테 발견이 돼서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번에도 집을 나갔다가 자기 집 못 찾으니까 혹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순찰차 타고 집으로 돌아갔었으니까 이분도 집으로 돌아가겠지 하고 순찰차를 탄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황망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 상황, 이 순찰차 내부를 이 수사대가 감식을 해봤더니 곳곳에서 순찰차 내부 곳곳에서 여성의 지문 또 여성의 족적 이런 게 발견됐다는 거. 그러면 미루어 짐작컨대 저게 갇혀 있다가 이 여성이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쳤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저 순찰차가 안에서 문을 이렇게 열면 되는데 왜 못 나온 거예요, 저게? 여성이 당시 순찰차 뒷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순찰차 뒷문은 안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에? 앞문은 안에서 열립니다만 뒷문은 도주의 우려를 대비해서 아예 안에서 열지 못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원래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원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옮겨가지도 못합니다. 중간에 칸막이가 쳐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지금 저렇게 돼 있군요. 예, 꼼짝없이 뒷좌석에 갇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여성이 결국 숨지고 말았고 36시간 가까이 갇혀 있을 수밖에 어머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경찰 장비 관리 규정상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문을 반드시 잠궈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허. 이 순찰차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열렸으니까 열었겠죠, 저 여성이 세상에. 경찰들은 하루 전 마지막 운행 후 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36시간 동안 지난달 17일이면 폭염이 한층 기승을 절정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니야. 세상에 저게 36시간 갇혀있으면 그때 얼마나 이 여성 고통스러웠을까 세상에. 그런데 저곳에요. 조금만 일찍 저 순찰차에 있던 걸 발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경찰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진상 파악과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정된 순찰 근무 시간에 순찰을 견략하고 근무 교대 시 인수인계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방문한 8월 16일 02시 12분경 손해 상황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근무 태만 등등의 지금 단어가 들리긴 하는데 이 여성과의 죽음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죠. 브리핑 내용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허준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실종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매뉴얼 규정대로 근무만 성실하게 했어도 이 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요.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고 난 뒤에 7번이나 있었는데 어머나. 이 7번의 기회를 다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어머나. 바로 근무 태만 때문인데요. 세상에. 지금 이 여성이 16일 새벽 2시 10분쯤에 파출소에 찾아옵니다. 문을 당겼지만 파출소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근무하던 경찰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잠을 잤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 여성이 온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여성이 파출소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뒷좌석으로 들어가게 된 어머나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 여성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12시간 동안 이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해야 되잖아요. 12시간 동안 3번의 순찰 임무가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순찰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 여성이 사망한 것이 다음 날 오후 2시로 추정이 되는데 그 전에 새벽부터 오후 2시까지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후 2시 이후부터도 순찰할 수 있는 기회가 4번은 더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순찰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네. 여성 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11시 반쯤에 하고 3시간 뒤에 실종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려고 순찰차에 탔다가 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봤더니 그 뒤에 여성의 시신이 있어서 발견이 됐다는 어머나 거예요. 세상에. 심지어 아침 8시에 근무 인수인계 교대를 하는데 그때는 순찰차는 구조나 이 출동에 쓸 수 있는 중요한 장비잖아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기기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을 열었어요. 그 여성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문을 열고 뒷좌석을 살펴보지 않고 앞에 주행거리만 그냥 형식적으로 체크를 하고 다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사망한 이후에도 무려 36시간 동안이나 발견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이게요. 여러분
지금 듣고도 믿어지십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경찰입니까? 경찰이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출신인데 송구하지만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 사건 발생했을 때 뉴스파이터 제작진도 너무 이상했어요. 왜? 어떻게 지구대 순찰차가 36시간 동안 한 번도 출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라는가? 정말 그렇게 뭐 순찰차가 아무리 넉넉하다도 36시간 동안 순찰차가 한 번도 출동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전국의 대다수 경찰관들도 이해하지 못한 근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출소는 지구대보다 관할 범위가 좁다 보니 배정된 근무 인력도 적고 순찰차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 파출소는 4인 1조 4개조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 장비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업무 인수인계할 때 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동을 켜서 차량 운행 기록도 확인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제가 최초 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단순히 업무 인계 인수 과정에서의 실수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보니 순찰을 돌지 않았다. 순찰차 의무 운행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을 돌지 않았다. 통상 지구대는 순찰차 서너 대 중에 한 대 정도를 쉬게 하고 두세 대가 돌고 파출소는 2대 중 한 대를 쉬게 하고 한 대가 돕니다. 순찰을 돌지 않았다는 의미는 신고가 적게 들어오니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할 생각을 가졌을 뿐 평소 해야 할 순찰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이고 상황 근무는 선외 근무라고 지칭하는데 누군가 찾아왔을 때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파출소를 지키고 근무를 해야 하는 인력은 상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손해 근무를 게을리하였다. 어떤 형태로도 변명할 수 없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하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이게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 맞아요. 지금 경찰이 자기 할 일만 다 하고 규정만 제대로 이른바 그 근무 매뉴얼만 지켜서도 이런 참변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최전봉 교수님? 당연하죠. 만약에 경찰이 원래대로 규칙대로만 했으면 이 여성 살릴 수 있었어요. 아까 뭐 허준 변호사 얘기했지만 7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파출소가 밤에 문을 걸어 잠그면 어쩌자는 거죠? 원래 매뉴얼에는요,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되고 한 명은 반드시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을 잠가놓고 자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도 나머지 2명도 사실은 10분 안에 출동이 가능한 상태로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휴식은 취할 수 있지만. 근데 자고 있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네. 저는 그 여성이 처음에 파출소 문을 몇 번 이렇게 열었다니까요. 시도를 해봤는데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근무해야 할 근무자는 없고. 이런 상태가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경찰은 파출소 직원 13명을 인사 조치했고요.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3급지 경찰서에 대한 특별 감찰에 착수를 했고요. 결과를 토대로 지역 경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평소에 뉴스파이터가요, 고생하시는 구슬땀 흘리시는 경찰분, 전국의 경찰분들 틈날 때마다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렸지만요, 이번에는 도저히 못 넘어가겠어요. 이게 경찰입니까? 경찰이에요? 폭염에 더위 먹어서 기강까지 더 해이해진 거예요? 이게 그냥 지방의 파출소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청 차원에서 조직의 기강 다시 한번 세워주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찰이에요? 자, 분위 바꿔볼게요. 김용만 씨 오랜만에 지금 뉴스파이터에 등장하셨는데 글쎄요. 아내가 몰랐던 이혼 생각인데 이거 대체 무슨 말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김용만 씨가 벌써 결혼한 지 26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결혼 생활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아내와 같이 방송에 나온 경우도 거의 없는데 나와도 이혼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된 이야기인지 같이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고기 나왔네. 이거 그냥 요만씩 우리 밭에서 한 거고. 편하게.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아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 좋네요. 와, 저거 정말 저거 뭐 끝이야 끝. 같아요. 장작불 떼서 정말 조미료 안 써도 그 불이 주는 맛이 있더라니까. 저는 옛날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자기야
했을 때 하고 두 분을 또 이렇게 뵀는데 그때 오래전부터 두 분이 싸워도 걱정을 안 해요. 저는 두 분이 워낙에 이혼에 대한 거에 대한 생각을 이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느낀 거예요. 저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본 거죠. 제 스스로가 내가 이제 이혼하고 싶을 때가 있었나? 근데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집사람 몰라. 신혼여행 가서 있었어요. 자, 보신 것처럼 아이고 그냥 요리계 빅마마 이혜정 씨가 차려서 진짜 뭐 누가 동네 잔치한 줄 알았으면 솥단지도 이만큼 큰데 지금 맛있는 밥을 잘 먹고 있다가 아니 이거 허준변호사 대관절 이게 무슨 일 김용만 씨가 이혼하고 싶었던 때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이 신혼여행 때예요? 아니 너무 충격적인 게요. 저 맛있는 고기와 펄펄 끓는 가마솥 육개장 앞에서 한 입 이렇게 먹더니 아 내가 이혼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신혼여행 때였는데 분위기 안 맞잖아요. 심지어 아내는 몰라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어머나. 김용만 씨와 이혜정 씨, 고민아 씨 부부의 인연이 10년도 넘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친한 사이여서 집에 저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런저런 근황을 얘기하면서 맛있는 밥상을 함께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이런 폭탄 선언이랄까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아니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서 이혼을 생각했다니 이게 무슨 충격적인 얘기냐 싶잖아요. 맞아. 사연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아하, 네네. 그때는 이제 보통은 제주도 가면은 사진사 한 분 이렇게 운전해 주시면서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게 패키지로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하고 왜 제주도를 속속들이 아니까 산바리만 갖고 내가 가서 사진을 우리 사진을 내가 다 찍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어디 가면 야 저기 서봐봐. 그래 좀만 뒤로 가. 그래 자 그래서 산발이 받쳐놓고 가서 이렇게도 하고 뽀뽀도 하고 이런 거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용두암으로 기억해요. 그 삼방산 밑에 용두암 그 해안. 야 뒤로 가 했는데 갑자기 야 그만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갑자기 야 100장 넘게 찍었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화내는 모습 찐으로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때? 용두암 거기에 더 무서워 용두암보다. 이게 포말이 딱. 겹쳐 보였겠다. 내가 봤던 사람이 맞나? 근데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그날 우리 아들이 생겼어요. 어머. 이건 해피엔딩이에요? 뭐야? 아니 최재봉 교수님 예. 야 찍지 마! 왜냐하면 사진을 보통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사진 많이 찍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막 해주다가 이제 그만 좀 하자면 막 그런 상황 되는데 근데 어떻게 화가 났는데 그날 어떻게 아들이 생겼다 이건 또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볼 받아들여야 때 26년을 결혼생활 했다잖아요. 얼마나 이혼할 이유가 없었으면 이걸 얘기하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혼하면 자랑이에요, 그러면? 자랑 같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신혼여행 가서 화 한 번 냈다고 그걸 제가 행간의 의미를 몰랐군요. 아니 신혼여행 가서 화 한 번 냈다고 이혼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사진 찍어주는 거 보면 저는 이런 생각. 보통은 이제 여성 신부 측에서 보통은 사진 많이 찍고 남자가 싫어하는데 이건 반대잖아요. 지금 본인은 찍고 싶어하는데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그거 이제 찍지 말라고 얘기해서 그래 화가 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이혼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놀래긴 했겠죠. 신혼여행 갔는데 처음으로 화내는 모습을 봤으니까 그게 충격일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이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리고 나서 그날 또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잘 화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땐 이거는 정말로 이혼할 마음이 있어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제 이혜정 선생님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뭐 좀 에피소드 또 자랑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이거는 아닌가. 노래 가사잖아요. 자랑인 듯 자랑 아닌 그러니까요. 자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근데 그런 것 지금 보세요. 같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그런데 보세요. 지금 김용만 씨가 이 얘기를 꺼낼 때 아마 아내는 모르고 있을 거 했는데 그럼 이게 방송 보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서야 지금 아내분이 느낌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서운했어? 아이고 주책 얘기 한번 그럴까요? 26년 차라 그랬잖아요. 어허. 김용만 씨 부인만이 아니라 많은 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겨우 한 번? 나는 100번 했다 인간아. 네. 물론 김용만 씨가 저런 말을 하게 된 건 저 프로그램 제목이 이혼할 결심이고요. 이혜정 부부가 나와서 우리 이혼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 정말 프로 정신으로 사실 약간 자기네 이혜정 희생. 선생님들만 이렇게 이혼할 결심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 한번 자기 희생 꺼내다가 한 정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김영만 씨는 뭐 저도 팬이고 수많은 팬들이 있으시지만 지금 결혼한 부인이 다른 연예인 부인과 달리 이렇게 방송에 노출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날 모임 끝나고 김국진 씨, 동료 코미디언 김국진 씨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김영만 씨가 내가 데려다 주마 하고 나타나서 그게 인연에서 결혼에 꼴이 난 거고요. 어허. 애처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 방송인다운 방송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말씀이셨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부인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오. 네. 야, 역사가 바퀴벌레네. 하마터면 네. 여보세요? 김국진 씨가 뭔가 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네. 뭐 농담입니다. 네. 강수 씨가 또 보면 화를 낼지도 네.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김용만 씨와 지금의 아내분을 연결해준 사랑의 어떤 오작교 주인공은 이 김국진 씨일 것 같은데 전성기 시절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겹쳤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예식장, 생신도, 구경차, 사무기기, 기념품, 품! 분석가!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거든요. 아하! 짠순 씨. 아, 요구르트가 다 거기서 거기라니. 딱! 집는 순간 구별되잖아. 맛있게 드세요. 세월이 흐를수록 의 인기는 동양 사람, 서양 사람이 따로 없구나. 사나이 올리는 진짜 저 두 분이 개그 콤비여다 보니까 광고도 같이 찍고 정말 저 광고 지금도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저 광고 기억나는 분들 많을 것 같고 옛날에 김국진, 김영만 콤비가 정말 국민 개그맨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저 모습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추억을 떠올렸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김용만 씨가 가정적인 남자로 또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로는 그 부인이 사진 찍지 마 이 말 듣고 이혼을 생각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인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어허. 특히 부인을 더 많이 떠받들게 된 원인이 있는데 네. 김용만 씨가 개인적인 논란 때문에 방송을 쉴 때가 있었는데 어. 그때 부인이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세상에.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너무 고마워서 부인한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게 됐다는 겁니다. 아. 바로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남이 해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김영만 씨가 우리 부인한테 남이 해준 음식을 먹여줘야지 야. 라고 하면서 양식 조리 자격증을 정말 취득했다는 진짜요? 거예요. 그래서 아내만을 위한 요리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영만 씨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김영만 씨 아들이 미국의 버클리 음대에 들어갔다고 막 자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 길이 아닌가 봐요 하면서 그걸 그만뒀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럼 보통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수도 있을 텐데 네. 김용만 씨는 그래 그럼 그게 네 뜻이 그렇다면 아들이 그 학교 그만두고 클럽 경영하겠다면서 디제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디제잉. 그거를 또 김용만 씨가 본인이 하고 싶다면 하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야, 멋진데요. 생각만 해도 이렇게 딱 이게 헤드폰 끼고 디제잉을 하는 그 공연한 날 또 우리 뉴스파이터가 소개한 날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26년 차인 결혼 생활도 지금 별다른 장애 없이 넘어온 김영만 씨. 앞으로 또 다른 26년 생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분통 터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난달 30일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경사로에 세워져 있던 레미콘차가 미끄러지고만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유.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 영상이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어허. 보시면 네네. 이제 경사진 도로에 주차된 레미콘의 바퀴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던 레미콘이 무려 100여 미터를 그대로 미끄러져서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는데 어머나. 저 사고로 70대 차주와 지나가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두 사람의 목숨을 잃어서 이 사고로 관련해서요. 당시에 이 아찔한 사고를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 차량에 5m로 운전자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쳤어요. 이렇게 차는 가속이 붙을 거 아니에요. 미처 빠져나오질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차량이 약간 우측으로 꺾여져 있었으니까 이게 직진으로 안 내려가고 이 가로등을 때렸겠죠. 그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행인이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하다가 순식간에 정말 한 10초
사고 현장, 사고 이후의 현장만 봐도 너무 참혹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아니 근데 저 상황을 행인 입장에서는 피할 겨를이 없잖은데 저 레미콘 차량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인 겁니까 그러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5분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경사로에 정차돼 있던 레미콘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100m가량 미끄러져서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100m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고는 레미콘 운전자 70대 남성이 주행 중에 이상을 느껴서 잠시 레미콘을 정차해 두고 점검하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점검을 위해 차량 하부에 있던 70대 남성이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고, 어머나. 이 레미콘에 들이받은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60대 여성 행인이 부딪혀 역시 숨지고 어머나 말았습니다. 세상에. 가로등에 부딪힌 또 다른 행인도 다리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이 차주까지도 지금 숨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 상황에서 차가 굴러가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이 안타까워하면서도요. 허주현 변호사님, 저런 차량이 또 특히나 경사로에 차가 있을 때는 차 바퀴에 이른바 고인목이나 이런 거를 대놓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그러면? 현장에서 고인목 한 개가 발견이 됐다고는 해요. 뉴스파이터 취재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 얘기로는 사고 이후에 주변 CCTV 또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고인목이 한 개 받쳐져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레미콘이라는 거대한 차량을 정차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도로교통법에도 그렇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법에도 그렇고 이렇게 경사진 곳에 주정차를 할 때는 차량에 고인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해서 미끄럼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이게 주차장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4살 아이가 이런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 때문에 이 하준이법이라고 해서 개정안이 그때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준이법 개정할 때도 그 고인목의 종류라든가 개수라든가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고 경사진 곳이라고 하면 몇 도 경사를 얘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어서 이게 준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애매하고. 저게 두루뭉술할 표현이 딱 봐도 두루뭉술하잖아요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고인목을 어쨌든 설치를 하긴 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어쨌든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한 셈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거 없고요. 4개 하면 제일 좋죠. 근데 4개를 고인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자, 법을 세분화하거나 또 뭐 강화할 필요는 당연히 제기가 되는데,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지금 전문가도 얘기하셨지만 귀찮더라도 이 고인목은 필수적으로 트렁크에 갖고 다니는 게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경사로에서는 어떤 일이 날 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우리 차량은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형에 멈춰 서 있을지 또 혹은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차량용 소화기라든가 안전삼각대는 그나마 많은 분들이 구비하고 계신데 이제는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휴대용 고인목도 4개 정도는 우리가 꼭 차량 안에 비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홍보라든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강한 특징이 뭐냐면 함께 하자 그러면 지키잖아요. 외국 분들 오셔서 깜짝 놀라는 거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안전벨트 매는 거 이게 아주 하루아침에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법이 일단 제대로 조항을 제대로 살리고 또 홍보를 하고 그럼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이웃의 피해를 주지 않게 지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는 이런 황망한 사고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